그날은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던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치킨을 포장해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나는 현관 앞에 놓인 낯선 택배 상자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택배에는 분명히 저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죠. 그런데 발신자의 이름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보내온 곳의 발신지는 충남 우체국, 발송, 물건명은 서류, 그 흔한 주문 번호조차는 없었습니다. 내가 요즘 인터넷에서 뭘 샀던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호기심 반, 불안함 반으로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조그만한 갈색 봉투 하나, 그리고 봉투를 열자마자 그 안에는 두둑한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만원권과 5만원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약 800만원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지? 잘못 온 건가? 하지만 택배 송장에는 저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실수로 보낸 게 아니라면 이건 아마 의도된 택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택배 사진을 찍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자마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죠. 댓글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거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범죄자들이 수거책으로 쓰는 수법이에요. 보이스피싱입니다. 신고하세요. 개인정보 털렸어요. 신고하고 CCTV부터 확인하셈. 댓글을 보고 정신을 차린 나는 이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래, 이거 신고해야겠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던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 2명이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경찰들에게 의문의 택배 상자를 건넸고, 그들은 택배 상자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현금 배송은 불법이에요. 발송자 한번 추적해 볼게요. 잠시만요. 그들은 송장 하단의 바코드 정보를 통해 발송지를 추적하였다. 송장에 적혀있던 대로 충남의 어느 작은 우체국이었고, 그래서 경찰들은 그곳의 CCTV를 조회해보기로 하였다. 며칠 뒤 CCTV를 조회해본 결과 CCTV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중년의 남성이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는 한참을 줄 앞에서 망설이다 직원에게 그 상자를 건넸다. 누구한테 보내실 건가요? 가족이요? 그 말 한마디만 남긴 채 그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갔다. 경찰은 그의 얼굴 일부를 확보했지만 역시나 신분증은 가짜였고 사는 곳 주소도 허위였다. 그렇게 며칠 뒤 경찰은 택배 송장에 기재된 발신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 옆에서 통화를 엿듣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강호진 씨 되시죠? 귀하께서 보내신 택배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이유인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거 잘못 보낸 겁니다. 우체국 직원이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신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네네. 그쪽 집 근처에 비슷한 주소가 있었어요. 아마 헷갈린 겁니다. 거기 그 동네 맞죠?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하고 막혀버렸다. 그 남자가 말한 그 동네는 지도에 검색해야만 나오는 세부단지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분명 나의 집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밤마다 현관을 정확히 2번 똑똑하는 소리와 함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였다. 신고하셨어요? 괜히 경찰이랑 엮이지 마세요. 그 돈은 원래 당신 겁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발신 번호는 역시 모두 다 가짜였고 추적은 불가능했죠. 그 후로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불은 늘 항상 켜둔 채 잠을 청하곤 했죠. 그리고 누군가 현관을 세게 두들기는 착각도 들었으며 가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내 앞에 멈춰서는 날이면 장기 매매 납치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난데? 증상이 심각해진 나는 결국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친구 집으로 잠시 몸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은 숨길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도 택배가 하나 도착하였습니다. 이번엔 손장조차 붙어있지 않은 채 그냥 이름 없는 상자였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이 달랑 한 장의 종이만 들어있었습니다. 그 종이엔 신고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 적혀 있었다. 찝찝한 마음에 나는 경찰에 다시 이야기하였고 경찰은 이 사건을 아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세탁 루트 중 하나로 보고 수사를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발신자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새 주소는 가족 외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빨리 그 일을 잊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조금씩 이 일들이 잊혀져 갈 때쯤 나의 새로 이사온 집 앞 현관에 또 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역시나 보낸 사람은 없었고 받는 사람 칸에는 이름 대신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다. 찾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누구시죠? 이사 잘 하셨죠? 누구세요? 택배 잘 받으셨잖아요. 그 말만 남긴 채 전화는 바로 끊겨버렸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고 다시 경찰에 연락을 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은 말을 하였다. 아마 지금은 추적 불가능한 인터넷 전화일 겁니다. 혹시 또 상자가 오면 곧바로 신고하세요. 그로부터 며칠 뒤 빌라 관리소에게 연락이 왔다. 내 우편함 근처 CCTV에 이상한 장면이 찍혔다며 보여주더군요. 화면 속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현관에 뭔가를 놓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에 뉴스에서 봤던 그 택배 발송 CCTV 속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그가 떠나기 직전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이번엔 제대로 보냈어. 며칠 뒤 저는 또 하나의 택배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주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사진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전 직장에서 일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고,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내가 집 앞에서 경찰과 이야기하던 장면이 담겨 있었고, 곧바로 문자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이건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에요. 저는 다시 곧바로 경찰에 찾아가 그 USB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며칠 후 다른 사건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그를 대신한 형사에게 설명했지만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생님, 그런 신고 내역은 없는데요? 택배 신고? 현금? 예, 접수된 기록이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직접 제 집에 왔었어요. 형사님 이름도 알아요. 그 신수철 형사님이셨어요. 그 이름의 형사는 저 없는데요? 그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차갑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날 온 형사님은 누구였던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짐을 쌌고 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기록이란 확신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너 요즘 뭐하고 사냐? 집 앞에 택배 하나 와 있던데?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제가 마지막으로 몸을 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자 한 통이 또 왔고, 그 문자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보낼 차례야.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이나 이상한 물건들이 택배로 도착했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누군가의 의도일지도 모릅니다.